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국제정치를 가르치고 있는 차창훈이라고 합니다. 기존 강대국인 아테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무력을 키워나갔던 스파르타가 결국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상황으로 막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역사를 이제 투키디데스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새롭게 부상하는 강대국이 기존 강대국 질서에 도전하는 상황, 그리고 그렇게 전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함정이라는 표현을 써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정치 이론에서는 그것을 이제 세력 전이 이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안 관계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혹은 전 세계의 지도를 펼쳐놓고 볼 때 미국과 중국의 세력 패권 경쟁이 가장 첨예하게 전쟁으로 갈 개연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양안 관계의 이제 역사를 좀 돌이켜 보면 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이 군사적인 위기는 사실 냉전 시기에 있어 왔죠. 1950년대 두 차례 대만 해협의 군사적인 위기가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을 사이에 두고서 대만 해협의 위기가 충돌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1990년대 이 세 번째 양안 대만 해협 위기라고 불리는 것은 당시에 대만의 이제 리등후이 총리가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코넬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코넬 대학 초청을 받아서 미국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가게 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를 문제시하면서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포격을 하면서 군사적인 충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것은 대만에서 정치적인 독립을 요구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이탈, 다시 말해서 중국은 일국양제라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표명하고 있는데 대만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 최근에는 이제 민진당이죠. 유엔에 가입하는 이런 독립적인 국가로 이제 가려는 움직임에 중국이 이제 제어를 하고 또 그러한 문제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군사적인 행동도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중국의 군부 지도자나 아니면은 시진핑과 같은 국가 지도자들이 늘 표명해 왔습니다. 이거는 국내적으로도 중국 정치 지도자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에서는 그런 강력한 입장을 표명해야 중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제 최근에 이제 양안 관계를 둘러싸고 이제 이것이 군사적인 전쟁 그리고 제3차 대전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중 패권 경쟁이 점점 격해지고 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점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와 함께 지난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 후보였죠. 라이칭더 후보가 다시 이제 집권을 하면서 12년 집권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중국에 보기에는 대만이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더 가속하려라는 이제 판단이 쓰게 되는 거죠. 시진핑도 공식적으로 일국양제, 하나의 중국 정책을 표명하면서도 대만과의 통일에 시효를 두고, 다시 말해서 3년 혹은 몇 년의 시효를 두고 대만을 무력으로라도 통일해야 되겠다라는 강경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인 거죠. 그래서 최근 미국의 태평양 함대 사령부라든가 미국 해군이라든가 이런 군부 내에서는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과의 전쟁 시나리오를 새로 수립을 하는 이러한 일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중국을 에워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이 인도, 호주, 한국, 한국은 아직 미국이 추진하는 여러 연합체에 직접 참여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오쿠스라든가 그 밖에 다른 연합체로부터 참여를 요구받고 있고 중국을 주변으로부터 포위를 하면서 중국에 대응하는 이런 커다란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만을 하루빨리 무력을 통해서 통일해야 되겠다는 중국 내부의 목소리, 시진핑의 비공식적인 발언들, 그리고 중국의 부상을 경계해서 현재 시점에서 중국을 좀 더 봉쇄해야 되겠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것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대만 내부의 국내 정책인 독립 요구에 따라서 양안 관계가 제3차 세계대전으로도 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미중 간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양안 관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발화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한반도죠. 만약에 미중 간의 양안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한다 하더라도 이 전쟁이 이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고요. 한미 상호 보안이 조약 제2조에 따라서 당사국 중 어느 한국이 정치적인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을 시에 서로 협의를 하게 돼 있다는 조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맹국 간의 의무 조항이고요. 한국이든 혹은 미국이든 전쟁 상태에 이르게 되면 동맹국을 도와야 될 의무가 조약상에 있는 것이고 한국으로서는 분명히 미국의 요청을 받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시기에 한국 정부는 엄청나게 커다란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문제는 이제 전쟁의 양상이 어떤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전면전의 양상으로 지역 범위를 확대해서 한반도 지역에 이르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해 전쟁으로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많고요. 하지만 소위 말해서 이제 제한된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국지적인 범주에서 미중 간의 군사 충돌 정도의 상황이다라면 굳이 한국이 동맹국의 의무를 다해서 전쟁에 개입될 이유는 없겠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 판단은 당시 한국 정부 몫이라고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북한도 중국과 1961년 북중 5호 조약을 맺었죠. 그래서 최악 일방이 어떠한 현지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시에는 즉 전쟁 상태에 이르게 되면 상대방을 먼저 지원한다라는 조약, 동맹 조약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들어있는 북중 조약은 20년마다 갱신을 하는데요. 지금 올해도 이제 63년째 유효하게 이제 지속되고 있죠. 중국은 한국전쟁 시에 자국의 참전을 과거의 경험을 명분으로 내세울 것이고 당연히 북한의 참전을 요구할 것입니다. 북한은 또 북한대로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유불리 혹은 국익의 계산에 따라서 참전 여부를 결정할 텐데요. 하지만 미중 간의 전쟁이 굉장히 국소 지역에 제한된 전쟁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전된 형태의 전쟁으로 간다면 북한 역시 자연스럽게 중국 편에 들어서 어떠한 형태든 단순한 군수물자의 지원이든 아니면 실제로 전투병력이 참가하는 형태든 개입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비극이 되겠죠. 과거 역사의 청일전쟁 시에 일본과 청나라가 우리 역토에서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이 우리 한반도에서 또 우리 둘로 갈린 남과 북이 참전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 생길 텐데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테고요. 그래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보다 더 전쟁으로 가지 않은 형태로 잘 관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북중 관계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죠. 다시 말해서 이제 역사와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중국 항일 혁명 과정에 그리고 국공 내전 과정에 많은 조선인들이 중국 공산당에 혹은 군대에 가입해서 참전을 했던 경험이 있죠. 그리고 이 조선인들의 약 6만 명 정도의 숫자가 해방 이후에 북한으로 들어와서 북한 정권 수립 과정에 이제 참여하기도 하고 이들이 한국전쟁에 북한군으로 이제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전쟁 시 아시다시피 인민지원군의 이름으로 중국에서는 그걸 이제 항미원조라고 하는데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중국과 북한은 이제 서로 피를 나눈 형제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순망치한 관계다라고 묘사가 되죠.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속을 들여다보면 북한은 소국 아니겠습니까? 이제 강대국의 간섭이나 개입을 늘 부정적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그런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는데요. 북한은 북한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서로를 공식적으로는 혈맹 관계로 표현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서로를 또 못 믿어하고 비판하는 경향이 있었죠. 예를 들면 덩샤오핑은 김정일의 이제 권력 세습 과정을 이제 비판했었고요. 개혁 개방을 하지 않는 북한의 이제 폐쇄적인 고립 정책을 또 중국 지도부는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었죠. 1990년대로 들어오게 되면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보다 과거의 혈맹 관계에서 좀 정상적인 관계로 이제 좀 변화하는 시점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탈냉전이 이루어지고 한국이 중국과 이제 소련과도 이제 마찬가지였죠. 국교 수립을 하게 되면서 한반도 지역의 이제 냉전 상태가 어느 정도 해체가 됩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제 수교를 한 거죠. 반면에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소련과 중국의 지원이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과 수교를 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재해도 겹쳐서 북한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수많은 이제 아사자들을 낳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었고 경제적인 고립 상태에서 핵 개발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북중 관계는 늘 공식적인 행사 그리고 공식 문서상으로는 과거의 혈맹 관계와 같은 끈끈한 우정을 굉장히 많은 국가 이익을 둘러싼 계산과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계산된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세 번째 세습을 하게 됐을 때 중국의 최고 지도부 당시 시진핑이었죠. 은 김정은과의 회담을 하진 않았어요. 김정은 역시 중국을 방문하진 않았고요. 하지만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게 언제입니까? 지난 북미 간의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정상회담을 하는 그 시점에 중국은 중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자국의 필요에 의해서 서로 4차례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북미 정상회담 할 때 미국에 너무 일방적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했고 북한은 북한대로 중국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는 시도를 했던 거죠. 김정은과 시진핑의 만남이 오랜 기간 걸쳐 이루어지지 않다가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만 보더라도 북중 관계는 공식적인 여러 채널을 통해서 기념 행사를 하고 만남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외교 정책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생각해야
주목해야 될 키워드는 이제 중국몽이라고 하죠. 시진핑이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표현 속에서 중국의 꿈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이제 동단단 전당대회에서 발언했던 내용인데요. 중국 국민들은 아편전쟁 이후에 150년 동안 중화주의적인 자존심이 무너졌었죠. 국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과거의 수치스러웠던 시기에서 지금 중국이 다시 위대한 강대국의 면모를 되찾는다라는 자부심 같은 것들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표현되는 것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의 국치를 딛고 오늘날의 중국몽을 이루는 시진핑이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받는 거죠. 중국이 또 미국과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중국은 과거에 유교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윤리적인 규범을 유교에서 내세우는 것처럼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식 규범들을 내세웁니다. 예를 들면 인류 문명 공동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인류 간의 문명 공동체를 이루자라는 말을 조합해내면서 그 안에 친성, 해, 용이라는 한자 단어를 써서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성심을 다하고 호혜롭게 하고 서로 너그럽게 하자, 이런 표현을 하나의 국가 간의 관계의 윤리 규범으로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들이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중국 전통적인 세계관 속에서 나오는 윤리 규범을 제시를 함으로써 관계를 맺어나가는 데 있어서 자국 중심의 어떤 의도를 이렇게 내세우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중국식의 자국이 의도한 대로 국제관계를 이끌어가려는 이러한 개념이나 윤리 규범들이 상대방 국가들에게 얼마나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중국은 분명히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중국 문명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질서를 주도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시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징 컨센서스 혹은 1대1로 등의 이 거대 전략을 추구하면서 미국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국가들과 외교적인 관계를 진행시키고 있는 거죠.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을 전망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결정날 일도 아니고 수십 년간의 굉장히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로 할 것인데요. 실제로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은 군사, 국가 안보 등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기술 분야, 즉 반도체, 인공지능 AI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다음에 우주, 스페이스 등에서 중국이 뒤따라오는 기술로서 위협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또 굉장히 치열합니다.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둘러싸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으로 디커플링하는 정책을 취했고,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가치를 중시하고 중국에 대한 인연공제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쿼드라고 불리우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4자 안보 대화체, 그리고 오쿠스라고 불리우는 이제 미국, 영국, 호주, 이 3국의 안보협의체 등을 연합체를 만들면서 중국을 포위하는 이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미국의 이러한 인연공세에 대해서도 중국 인민들은 미국과 같은 외세 억압 그리고 노예로 대하는 것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자신만의 문화와 사회제도, 정치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들이 시진핑 등과 같은 정치 지도자들의 이제 공식적인 문서나 대국민 발언에서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중국 대륙 영토 자체가 이제 주변의 13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기엔 중국은 커다란 강대국이고 자신의 찼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이제 만리장성이라는 것들을 거꾸로 보면 대외적 공격이나 위협으로부터 늘 경계를 한다는 방어 의식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포위 의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비롯한 외부 세력들의 내정 간섭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비판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공세적인 외교뿐만 아니라 이제 남중국해, 타이완 등의 지역에서 이제 군사 활동을 증대하고 있죠. 중국은 과거에 대양 해군을 키우지 못했다라는 이제 반성 속에서 지난 7, 8년 됐던 걸로 같은데요. 항공모함을 처음으로 건조를 하고 해군력을 키우고 이 바다 지역에서의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동시에 반외국 제재법이라든가 이러한 법제화를 통해서 외국인들 그리고 분리독립하려는 내부의 이제 문제들, 티벳이나 신장 위구르, 혹은 대만과 같은 것들에 대응하는 이제 굉장히 공세적인 대외 정책을 하고 있죠.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과연 어떻게 비율될 것이냐, 이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국제 질서를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가치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 주도의 이제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이미 친숙하고 그걸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중국이 표방하려는 중국 문명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는 수직적이고 굉장히 위계적인 국제 질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천하관이라고 불리우는 건데요. 그런 것들은 과연 전 세계 시민들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할지는 이제 미지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강대국이 추구하는 국제 질서에 대한 가치 부여 차원에서
중국이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국내 정치 체제 자체가 굉장히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치 체제는 정해진 규칙적인 기간 내에 선거에 의해서 새로운 정치 권력을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권력 승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권위주의 정치 체제는 그것들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시진핑이 더군다나 10년 제한의 임기를 깨고 자기가 이제 3연임하면서 자기에게 권력을 집중하고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향후에 시진핑 이후 중국 권력 승계 과정에는 분명 정치적인 불안정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과거 천안문 사건처럼 중국 시민들이 정적인 자유를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 정치 체제의 불안정 요인 때문에 중국은 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힘 역시 아직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 정책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한국 정부도 지금 현재는 중국과의 외교적 거리두기 정책을 취하고 있죠. 그리고 일본과 더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영향을 받아서 지금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인들이 많이 어렵다는 얘기가 들려오곤 합니다. 한중 관계는 과거에 이제 정경분리 원칙을 다시 재정립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이고 혹은 군사 안보적인 민감한 문제는 중국과의 논의를 되도록 피하고 서로 공통점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공통점은 경제적인 양국 간의 이익이죠. 그래서 양국 간의 교육을 좀 더 활발히 하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는 한국의 외교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점차 심화되다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이제 구심력에 한국이 끌려다닐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렇게 되기에는 한국이 비록 중견국이긴 하지만 굉장히 영향력이 입장이 제약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중견국 입장에서 미중 패권 경쟁의 구심력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한국 국가의 외교력도 필요하지만 한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태평양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 지금 이미 구축되어 있는 많은 국제 제도들이 있습니다. 국제 제도란 국가들 간의 거래 비용을 줄이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국제 질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것은 곧 그 강대국 간의 분쟁을 국제제도 안에 끌어들여서 여기서 해결하는 그러한 모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동아시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는 많은 국제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미중 간의 경쟁 포인트들을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한반도에 있어서도 북핵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를 점차 해결하면서 장기적으로 북미 관계 개선 그리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이룰 수 있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지, 잠재적으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의 발발도 아예 제거할 수 있는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